전당원 당원 게시판 오픈 시연 행사를 하고 확대 간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대와 정당 추진 특별위원회 박주민 위원에 앞서서 시연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당현대와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당원 게시판 시연을 하고자 합니다. 당원하고 당원 그리고 당원과 당이 언제든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3월부터 플랫폼 개발을 진행해 왔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 그리고 당원 게시판이 완성돼서 이제 공개하려고 합니다. 당원 게시판은 당원 인증을 통해 온라인 회원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한 당원 전용 게시판입니다. 우선 권리당원 대상으로 자유 게시판과 2020년 총선 공천 룰인 특별당규 제정을 위한 투표 전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 게시판 이렇게 두 개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같은 방식의 인증으로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원 전용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범 운영 체제로 안정성 확보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이트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C 버전 그리고 모바일 버전 모두 다 이용 가능하고요. 6월 중순경에 앱으로 핸드폰에 다운받을 수 있는 앱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플랫폼 앱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와 더불어민주당 공식 앱을 통해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온라인 회원 등록 방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지도부와 의원님들도 똑같은 프로세스로 온라인 회원 등록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집중해서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온라인 회원 등록을 클릭하시고 약관을 보시고 나서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신 뒤에 인증번호를 요청하시면은 이 인증문자가 한 5분 내에 발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자신이 번호를 넣었던 그 휴대폰에 들어와 있는 인증번호를 확인하셔서 입력을 해주시고 당원 인증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당원 인증 완료 버튼이 여기 있는데요. 이걸 마지막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인증이 되셨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고 닉네임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사항이니까 등록을 나중에 해주시면 되고요. 등록이 완료되셨으면 로그인을 하시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보이시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당규 권리당원 토론 게시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게 바로 권리당원 자유 게시판입니다. 당연히 특별당규 토론 게시판은 특별당규에 대한 토론을 하시는 게시판이고요.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권리당원 자유 게시판의 경우에는 정해진 주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게시판들은 현재 권리당원만 쓸 수 있고요.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한 게시판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래 보면은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이 공지사항과 도움말을 이용하시면은 궁금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시판인 총선 특별당규 토론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셔서 보시면 이제 그 공지사항으로 관련 내용들이 떠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쓰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저는 이제 권리당원 중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답변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위원장들은 다 답변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상단에 고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목을 좀 입력을 해주시고
제목은 이제 박주민 최고위원인데 이렇게 임명됐고, 그 다음에 내용을 넣어주신 다음에 사진이라든지 링크 같은 것도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후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좀 걸어서 해주시면 나중에 검색하기가 쉬우니까 핵심 키워드들은 해시태그를 붙여서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은 작성 완료 이렇게 하면은 글이 방금 보시는 것처럼 뜨고 해시태그도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지금 없으니까 답변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답변이라는 걸 누르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답변 영역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앙당의 정무직 당직자 그리고 지역위원장만 답변자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차츰 답변자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사용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많이 쓰셨던 다른 자유 게시판, 토론 게시판과 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 시스템도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투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이 의원총회에서 시연한 바가 있고 2만 명의 권리당원 그리고 4개 시도당에서 15운영을 거쳐서 이미 경험하신 당원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 보시면은 약관에 동의하시고 당원 정보 체크하시고 휴대폰 인증을 똑같이 받으시면은 참여하셔서 투표하실 수 있는 화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잘못된 적응이라고. 짧은 시간에 시연을 다 하려다 보니까 김용 부장님도 좀 당황하시는 거 같아요. 인증번호를 또 똑같이 아까랑 똑같습니다. 인증번호 이렇게 요청해서 인증번호 받고 그 인증번호를 넣으면은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투표의 경우에는 이렇게 찬반의 형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의 투표도 가능하다는 걸 이미 의원총회 시연에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6월 말경에 그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선 룰에 대해서. 따라서 그 전에 이런 게시판, 투표 기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문자라든지 카톡, 알림톡 등을 보내드릴 건데요. 그거 말고도 각 지역위원장님들, 시도당 위원장님들 중심으로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토론 게시판을 활발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당대표님이 승인하신 포상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을 개발해서 오픈할 텐데요. 굿즈샵이라든지 정책 마켓 같은 것들도 추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당원분들의 자기 정보 수정의 시간과 기회를 가질 거고 당연히 당원들의 개인정보 수정 기능도 추가돼서 탑재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시연을 좀 하느라고 약간 주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당원들의 투표를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당원분들이 이 게시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는 제64회 현충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묵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이해찬 당대표의 개회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3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13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과 투표 시스템이 시험 운영을 해봤습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화면도 알아보기 쉽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준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당 현대와 투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권리당원 인증만 거치면 온라인 투표도 가능합니다. 조만간 전원투표 시스템으로 총선 공천룰 특별 당규를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플랫폼 정당과 전자민주주의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당 현대와 투기를 설치해서 온 오프라인이 결합된 플랫폼 정당을 만들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후속적인 당 현대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권리당원들의 참여 확대와 민주적인 정당 운영 체계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구원의 달입니다. 내일은 64번째 맞는 현충일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는 현충이라 더욱 뜻이 깊습니다. 순국선열, 호국영령, 민주열사의 숭고한 희생에 가슴 깊이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충을 앞두고 저는 어제 광복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광복회원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인데 여당 대표의 방문이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국 독립지사의 예우를 보다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6.25 천안함 제2연평해전 유족들과 우차를 갖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셨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예의를 다하고 보훈정책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 없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문을 닫은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이인영 운영위원 양도 원내대표도 운영위원 양도 아직 선출이 안 됐죠. 5월 8일날 당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했는데 아직 운영위원장 자리를 못 맡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무책임한 증언거부로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2달째 국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42일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까지 던졌다고 합니다. 이런 긴급한 변화를 다루려도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자영업기본법 등 민생 현안 수없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20대 국회에서만 17번째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당 간의 경쟁과 다툼이 일상적인 곳이지만 행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자유한국당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입장을 바꿔서 하루빨리 국회에 증언해서 여러가지 산적한 민생 문제, 추경안 처리 문제, 이런 문제를 꼭 다루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답답한 국회 상황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일방적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회동 제안도, 여야 협상 절충안도, 다른 야당들의 임시국회 대회 소집 요구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처럼 꽉 막힌 국회, 이런 국회의 모습을 자유한국당이 의도하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국회 정상화, 경제와 민생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 추경을 또 국민 취업 지원 제도조차 총선용 퍼주기라고 비난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것은 국회 본연의 책무이고 또 매우 시급하게 요구받고 있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잘못된 논리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고 국민들의 한숨과 우리 경제의 시름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삼아서 국민과 국회를 역으로 압박하는 정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추경 편성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2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설명과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민생과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한정없이 기다릴 수만도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도한 가이드라인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협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 아닙니까? 올 1분기 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다변화 대책 마련이 한창입니다. 수출 품목을 늘리고 시장도 다변화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만드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서비스 산업발전법, 정보통신망 이용법,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 등 경제 활력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잠자고 있습니다. 국회의 뒷받침이 없으면 산업 변화의 적기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 속에서도 각자 국가 주도의 첨단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를 헤쳐나가야 할 대한민국은 국회 정지로 첨단 산업 육성에 어떠한 힘도 쏟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국회 정상화 법으로 우리만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활력의 엔진을 녹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 비중이 절대적인 나라입니다. 당장 수출 전선 회복은 물론이고 미래 대비를 위해서도 성장 동력을 키워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으로 그 길목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결단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지우지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통큰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 이어서 주민 제보위원회 발의하겠습니다. 예, 법무부 검찰 과거사의 수사공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관련한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박상도 전 민정수석의 외압 의혹 등도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뒤늦게라도 김학의 전 차관, 윤중천에 대해 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몇 년 전과 달라진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 사건이 검찰의 봐주기 혹은 윗선의 외압에 의해 부실하게 혹은 왜곡되게 수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중희 전 비서관은 지난 3월 말에 수사 공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1회씩만 조사했고 특히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면으로 수사했는데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찰 수사 라인에 대한 불이익 인사 조치에 대해서 불이익 인사 조치를 당한 사람보다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교체된 경찰청장 등에 대한 조사에 의존하였는데 이것으로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대, 윤갑근 등 검찰 고위간부 출신들에 대해서는 과거사위가 수사 공고를 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 김학의 전 차관이 이렇게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한 그 경위와 과정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윤중천과 어떤 관계였고 어떤 범죄들을 덮어주었는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한석 검사장이 수사단의 단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임은정 검사가 했던 걱정과 우려가 현실화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많은 국민이 사법개혁을 요구하셨는데 과연 검찰이 새로운 시대정신 그리고 국민의 강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할지 다시 한번 검찰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한 의혹들을 규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회동 제안조차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또다시 막다른 길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 지난해 연말부터 치면 한 6개월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국회를 보는 국민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또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도 당당한 모습,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뻔뻔하게 구는 모습, 국민들을 무시하는 막말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을 많이 느끼시겠습니까? 국회의원을 국민이 파면하는 제도를 두면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불법적인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까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이유에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와대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이 벌써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 라는 응답이 77.5%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지난해 대통령님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었고 민주당의 개헌 의견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커지기 전에 국회 스스로 반성문을 쓴 입장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천 대표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만 당원 게시판과 투표 시스템을 오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가는 매우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주민 현대화 특위위원장의 노고 우리 이해찬 대표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학의 게이트 수사 결과를 보는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국민의 요구가 더욱더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 둘째는 국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정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셋째, 김학의 게이트 또 김학의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1%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만의 회동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원내 회담이라면 교섭단체 대표들만 참석하는 것이 맞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당 대표 회동 그러면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또 법률적으로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 사실은 이 최저임금으로 해서 최저한의 생활하는 국민들에 대한 공격으로 사실 이어지는 겁니다. 최저임금에 수많은 국민의 인격과 존엄이 달려 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적 삶을 유지한 국민이 450만 명입니다. 450만 명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멈춰야 합니다. 정당이든 언론이든. 왜 최저임금이 절실한 경제적 약자가 이렇게 폭넓게 또 깊이 만들어졌는지 그것부터 반성해야 미래지향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약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저임금 동결을 말하려면 사회 안전망 확대를 함께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최저임금이 죄인인 것처럼 공격하고 사회 안전망 투자는 세금 낭비라고 호도하는 것은 지독한 모습입니다. 또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준입니다.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34개 제도의 기준입니다. 구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산업재해 보상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군 포로 가족에 대한 지원금, 납북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동아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충일을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조를 모른 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찬 대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북한의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대지열병이 국내에 만연 시에는 한 2조 원 정도의 피해가 낮게 잡아서 2조 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금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로부터 대지열병 유입을 막으려면 남북 합동 방역 등 남북 협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2007년 북한 부지역 발생 당시에 약품과 장비 등을 지원한 전례가 있고 북한이 전염병 문제는 극도로 예민한 만큼 방역 지원 관련한 인도적 지원은 수일 내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남북 협력이 성사되면은 대북 식량 지원 등 교류 재개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상황을 정밀하게 점검해서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는 이미 지난 3월 달에 사단법인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등이 대북 수의 축산 방역 의약품 지원 사업을 신청한 만큼 정부가 적시 허가해서 민간 교류도 뒷받침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 문제는 머지않아 인류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래 편가르기 정치, 극단주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인류에 큰 위기를 가져오는 편가르기, 극단주의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을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추경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환경 문제 해결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하여 추경안 심의에 관한 책무를 다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국가의 위기 때마다 헌신, 희생해주신 보훈용사와 보훈가족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훈가족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최고의 안보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훈용사와 보훈가족의 복지와 예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치의로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지방의대 출신으로는 첫 대통령 주치의라고 합니다.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이 발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 인프라는 지역 생활 여건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번 주치의 위촉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대학의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지역의 의료 여건 개선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가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긴급한 생계 지원의 의미와 함께 좀 더 안정적이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시간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발달과 데이터 산업, 플랫폼 산업의 확산 등으로 1대 99의 사회를 넘어 0.01대 99.99의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양극화 해소의 일환입니다. 우리 모두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김혜영 최고님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이제 제24회 환경의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 주제가 대기 오염 퇴치라고 합니다. 최근에 초미세먼지 등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면서 대기 오염 문제를 전 세계가 고민하는 그런 주제로 설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 그 1분기 전국의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횟수가 526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60건보다 229% 늘어나는 것이고요. 지난해 전체 316건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정말 국회를 정상화해서 추경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더 이상 정말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소모적인 정쟁이나 막말로 6월 임시국회조차 협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본부 관련 수사단의 그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 무성의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김학의가 피해자를 직접 폭행, 협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성폭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피해 여성이 김학의가 폭행, 협박한 사실은 없지만 윤중천이 평소 김학의를 잘 모셔야 한다고 간호를 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미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과연 제대로 이번에 수사단이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가고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것이 5월 29일입니다. 지금부터 불과 7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벌써 조사를 다 마치고 증거 부족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계적인 조사, 제식구 감싸기식의 조사로 국민들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위공직자 및 수사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 그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 등 여태 방법을 통해서 김학의 성폭력 사건과 윤중전과 연루된 권력 집단의 검은 유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규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예,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계기로 탄생한 을지로위원회는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정치 본연에 충실하는 민생 카나리아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민생에서 정치의 길을 찾고자 지난 5월 15일 민생바람 출정식을 가진 후 민생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자영업,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위한 민생입법의 절실함을 확인했습니다. 총 10차례의 민생바람 현장에서는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복합 쇼핑몰에 고통받는 골목 상권, 본사의 과도한 신규 출점으로 생존 위기에 몰린 편의점주, 부당한 비용 증가를 항의하자 계약을 해지당한 가맹점주,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모두 좋은 착한 결제 제로페이에 대한 확산 요구, 죽을 것 같이 일하다 정말 죽을 것 같다며 눈물을 보이는 방송 스텝, 부당한 하청 구조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폐업체 등에 쏟아내는 구체적 요구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민생 현장의 외침은 정책위원회와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를 통해 을지로위원회 10대 민생 입법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을지로위원회는 민생입법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파행을 끝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는 민생에서 찾아야 합니다. 먼지 쌓인 민생입법 꾸러미를 풀어 날을 새서라도 심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인영 원내대표께 10대 민생 법안의 6월 임시에 우선 처리 합의 도출과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심사, 의결 과정에 대한 집중 관리를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을지로위원회는 실질적인 민생입법 국회를 위해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민생입법 통과를 위한 공동행동 주간으로 설정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 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민생입법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까지도 국회 공전이 장기화돼서 6월 국회마저 파행으로 흐를 경우 을지로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 촉구와 민생입법을 위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원내와 민생단체와 협력해서 보다 강력한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여 민생입법에 동참할 때까지 우리 행동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지난달까지 243개 강력기초지방정부 중에서 225개 지방정부가 1차 추경 의결을 마쳤습니다. 24조 4천억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18개 지방정부도 곧 의결할 예정이며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는 때 국회에서 42일째 추경을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방정부에서 빠른 추경 의결과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민생에 공감하고 인상의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교안 대표가 민생 현장을 가겠다고 장애 투쟁에 나섰지만 결국 민생 애명 투쟁, 민생 무시 투쟁이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보았다면, 민생의 바다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고 있다면 결코 이렇게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 행태를 보면 민생 위에 그리고 국민 위에 공중부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은 막말과 반경제적 비난들만 쏟아내며 국민 위에서 오만하게 내려다볼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국회를 여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재정분권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가 지역경쟁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경북이고 산업위기,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지역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임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룰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과 조속한 국회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